한국은 프랑스를 완벽하게 베꼈다. 도둑질이랑 뭐가 다르냐?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창의성 없는 모방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프랑스가 절대 넘지 못했던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유럽 전체를 놀라게 만든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 도대체 그날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장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브뤼셀 나토 본부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스크린에는 데이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베르나르 프랑스 국방부 무기체계 평가관으로 나토 합동훈련 감독팀에 파견된 지 석 달째였어요. 이날은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는 날이었죠. 스크린 왼쪽에는 참가국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또 구경만 하러 왔겠지. 아시아 국가들이 늘 그랬거든요. 서방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였죠.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영국 분석관 제임스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오늘 한국 데이터 봤어? 아직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라도 있습니까?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패턴이 좀 익숙하던데.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훈련 총괄 책임자 슈미트 대령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은 미사일 교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국 시스템이었어요. 표적 탐지, 추적, 요격 순서가 화면에 나타났죠. 깔끔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두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역시 안정적이었죠. 독일 차례가 왔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폴란드는 빠른 대신 오차가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화면에 로그가 펼쳐지기 시작했죠. 미사일 발사 신호 감지 0.4초, 표적 분류 완료 0.7초, 기만 패턴 인식 1.2초.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회피 기동 시작. 표적 재분류. 2차 요격 준비. 모든 단계가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프랑스식이었습니다. 명확했죠. 회피 각도 선택, 기만 타이밍, 표적 전환 우선순위 모두 프랑스 교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발사국 코드가 커졌죠. KOR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한국이 프랑스 시스템을 베낀 겁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죠. 회피 각도까지 똑같았어요. 0.8도 차이도 안 났습니다. 제임스가 제 쪽을 봤어요. 뭔가 보이나? 프랑스식입니다. 저는 작게 말했죠. 완전히 베꼈어요. 그래.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해? 네.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개발 참여했던 시스템이거든요. 각도, 타이밍, 우선순위 전부 우리 거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정밀도 비교였어요. 국가별 명중률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났죠. 미국 94%, 영국 91%, 독일 89%, 그리고 한국 96%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프랑스 시스템을 베꼈다면 같은 정도 나와야 정상이었죠. 근데 더 높게 나왔어요. 슈미트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죠. 패턴은 서방식인데 성능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시뮬레이션 조건이 같았습니까? 동일합니다. 슈미트가 답했죠. 모든 국가가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했어요. 프랑스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패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좀 더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심화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프랑스 교리를 베낀 건 맞았죠. 패턴이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프랑스 시스템은 이미 최적화된 겁니다. 3년 개발 기간 동안 모든 변수를 조정했어요. 더 나아질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검은 액체가 컵에 떨어졌죠.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화끈거렸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는 답했죠. 그냥 좀 이상해서요. 뭐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식인데 프랑스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 교리를 쓰는데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임스가 컵에 설탕을 넣으며 말했죠. 하드웨어 차이 아닐까?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드웨어는 변수가 아니에요. 알고리즘이죠. 그럼 개선했나 보지.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베낀 다음에 손본 거겠지.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개선이라고요? 프랑스 시스템은 완성품이었어요. 더 나아질 여지가 없었죠. 오후 세션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룸으로 향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했어요. 한국 훈련 데이터를 불러왔죠. 파일이 열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쏟아졌어요. 타임스탬프, 좌표, 속도, 각도, 모든 변수가 기록돼 있었죠. 저는 프랑스 시스템 데이터를 옆에 띄웠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표적 탐지 시간부터 봤죠. 프랑스 0.6초. 한국 0.4초. 한국이 빨랐습니다. 회피각도 선택. 프랑스 12.3도. 한국 12.1도. 거의 같았어요. 기만 신호 식별. 프랑스 1.8초. 한국 1.2초. 또 한국이 빨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구조는 프랑스식이 맞았죠. 하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한국이 0.2초에서 0.6초 빨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측정 오류이거나 데이터 입력 실수이거나. 그래야 설명이 됐어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죠. 회피 기동 순간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은 3단계 검증을 거쳤어요. 1차 판단, 재확인, 최종 승인, 안전장치였죠. 한국 시스템을 봤습니다. 2단계만 있었어요. 1차 판단, 최종 승인, 재확인이 없었죠. 그런데도 정확도는 더 높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재확인 없이 어떻게 더 정확할 수 있죠? 프랑스는 신중함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희생한 거예요. 한국은 속도를 택했는데 안전까지 확보했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들어왔어요. 베르나르. 분석 끝났나? 거의요. 저는 답했습니다. 결론은? 그가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프랑스 교리 기반입니다. 패턴이 동일해요. 그럼 복제품이군.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쓰면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빠뜨린 것 같았죠. 프랑스식인데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리를 쓰는데 우리보다 나았어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 문제는 정리됐어요. 프랑스 시스템을 베꼈고 나름 잘 재현했다는 거였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다음 안건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자꾸 한국 데이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빠른 속도, 높은 정확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 생각하자고요. 베낀 거니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새 메시지가 23개 있었죠.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가 파리 본부 기술팀이었죠. 제목은 한국 시스템 추가 분석 요청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다니엘, 한국 데이터 좀 이상합니다. 우리 교리 맞는데 속도가 설명이 안 돼요. 혹시 하드웨어 스펙 아십니까?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하드웨어는 관계없어요. 알고리즘 차이일 겁니다. 우리 걸 베낀 다음 최적화했겠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최적화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죠. 프랑스 시스템은 이미 최적화됐습니다. 3년 동안 최고 엔지니어들이 매달렸어요. 더 빠르게 만들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몇 년 만에 더 빠르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파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과거 프랑스 훈련 기록을 찾으려고요. 2년 전 데이터부터 시작했어요. 프랑스 시스템 개발 초기 테스트 결과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로그가 펼쳐졌어요. 표적 탐지 시간, 회피 각도, 요격 성공률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패턴 일치율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교전 시퀀스 일치율 92%, 두 번째 시퀀스 일치율 94%, 세 번째 시퀀스 일치율 96%.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프랑스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데이터였어요. 프랑스 시스템 중기 개발 단계였죠. 이때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속도도 빨라졌고 정확도도 높아졌어요.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여전히 패턴은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0.3초에서 0.5초 정도요. 저는 메모했어요. 한국은
프랑스 중기 모델 기반으로 보임. 속도 개선 확인됨.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데이터였어요. 프랑스 최종 완성 단계였죠. 모든 버그가 수정됐고 성능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옆에 놓았어요. 패턴 일치율을 봤죠. 89%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처음으로 일치율이 떨어진 겁니다. 왜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일부 순서를 바꿨더군요. 프랑스는 표적 분류를 먼저 하고 위협 평가를 나중에 했어요. 한국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병렬 처리였죠. 저는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병렬 처리라. 우리도 고려했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채택하지 않았죠. 너무 위험했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순차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죠. 한국은 병렬 처리를 택했어요. 빠르지만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오류도 없었고 정확도도 높았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봤죠. 브뤼셀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교리를 베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패턴이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병렬 처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이건 단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수정이었어요. 프랑스 방식을 이해한 다음 자기들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불쾌했습니다. 우리 기술을 베껴놓고 마음대로 바꿨어요. 허락도 없이요. 기술 이전 계약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었죠. 원본 교리를 따라야 한다고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제가 쓴 결론을 봤죠. 한국은 독자성이 없다고 적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수정하려고요. 커서가 깜빡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독자성이 없다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병렬 처리를 선택한 건 나름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창의성이 있다고 하기엔 너무 프랑스식이었습니다. 기본 골격은 전부 우리 거였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수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론은 그대로 두는 게 맞았죠. 프랑스 교리 재현.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차이일 뿐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신 앞에 제임스가 서 있었어요. 오, 다니엘.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석 끝났어? 끝났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결론은 제임스가 물었죠. 프랑스 교리 베낌.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창의성 없고 재현만 했어요. 역시 그렇군.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래. 베끼는 데는 천재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파리 본부에서 답장이 와 있었죠. 다니엘, 최적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3년 걸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더 빠르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병렬 처리를 안전하게 구현했는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요. 그냥 베낀 거였어요. 운 좋게 성공한 거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제출했어요. 파일을 첨부하고 발송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송 완료.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한국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프랑스 교리 재현. 창의성 없음. 깔끔한 결론이었어요. 설명 끝난 문제였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저는 다음 업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잊기로 했어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보고서는 제출했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전차 현대화 프로젝트였죠.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 본부 국장 필리프였어요. 다니엘, 한국 얘기 들었나?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는 되물었어요. 프랑스 교리 베낀 거 말고요. 그게 아니라 필리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훈련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더래. 파리에서 했던 실패 케이스까지 똑같이 재현했다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실패 케이스요? 응. 필리프가 답했어요. 3년 전 우리가 복잡한 기만 패턴에서 실패했잖아. 한국도 똑같이 실패했대. 교과서처럼 따라한 거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이상했어요. 제가 본 데이터에서는
한국이 성공했거든요. 누가 그러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팀에서 그러던데. 필리프가 말했죠. 자네 보고서 보고 확신했대. 역시 베낀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한국은 그 케이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로그를 봤으니까요. 다니엘, 필리프가 물었어요. 듣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실패 케이스 부분을 찾았죠. 로그를 열어봤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명확했습니다. 프랑스가 실패한 바로 그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파리 본부 기술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실패 케이스 확인 바랍니다. 제 데이터에는 성공으로 나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본 건 초기 테스트 데이터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성공이 맞네요. 실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초기에는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했다는 뜻이었죠. 뭔가 바꾼 겁니다. 프랑스 방식을 따르다가 수정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방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고쳐서 성공한 거였어요. 이건 복제가 아니라 학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히 맞는 방법을 찾은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제임스가 이미 앉아 있었죠. 다니엘, 여기. 그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샐러드와 빵이었죠. 한국 얘기 들었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포크를 들며 답했어요. 우리가 멈춘 데서 계속 갔대. 제임스가 말했죠. 프랑스가 안전상 중단한 테스트를 한국은 끝까지 밀어붙였다나.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독일 쪽에서 들었어. 제임스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무모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위험한 구간인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성공했잖아.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상추가 아삭거렸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왜 거기서 멈췄을까? 안전 때문이었어요. 위험 구간이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책임 문제가 생겼죠. 예산 낭비, 인력 손실, 정치적 부담. 그래서 멈춘 겁니다. 합리적 판단이었어요. 한국은 계속 갔습니다. 왜죠? 무모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프랑스 개발 일지를 찾았어요. 3년 전 기록이었죠.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를 열었어요. 시험 중단 결정일이었죠. 회의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40% 실패 확률도 있었죠. 프랑스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실패하면 책임자가 문책당했을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비난받았겠죠. 그래서 멈춘 거였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개발 일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공개 자료가 아니었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만 알 뿐이었어요. 한국은 계속 갔고 성공했다는 것. 저는 프랑스 교리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어요. 500페이지가 넘었죠. 위험 관리 챕터를 찾았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위험 수준이 임계치를 넘으면 즉시 중단, 재평가 후 재개 여부 결정. 이게 프랑스 원칙이었습니다. 신중함이었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틀린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태도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임계치를 넘어서도 계속 갔어요. 왜죠? 무책임해서? 아니면 절박해서?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프랑스 교리와 한국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프랑스 교리였죠. 중간 과정도 비슷했어요.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끝이 달랐어요. 프랑스는 멈췄고 한국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점도 달랐죠. 프랑스는 70% 성공률, 한국은 96% 성공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어요. 똑, 똑, 똑.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교리를 베낀 건 맞아요. 시작은 복제였죠. 하지만 중간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프랑스가 멈춘 지점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밀고 나갔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60% 확률을 뚫고 성공한 거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운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 결론을 봤어요. 프랑스 교리 재현, 창의성 없음. 이 문장이 맞을까요? 재현은 맞았어요. 시작은 분명히 복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창의성이 없다는 건 틀렸을지도 몰랐습니다. 프랑스가 못 간 곳을 갔으니까요.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수정하려고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창의성이 있다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본 골격은 전부 프랑스 거였으니까요. 저는 결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수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었죠.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독일 훈련장에서 실사격 평가가 예정돼 있었어요. 각국이 실제 무기 체계를 가져와서 시연하는 겁니다. 저도 참관하기로 했죠. 프랑스 아스터와 한국 천궁을 직접 비교할 기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브뤼셀에서 뮌헨까지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죠. 하얗게 펼쳐진 양탄자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1단계는 양쪽 다 성공할 겁니다. 쉬우니까요. 2단계부터 차이가 날 거예요. 3단계에서는 명확해지겠죠. 프랑스가 앞설 겁니다. 뮌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2시간 운전해야 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독일 평야가 양옆으로 펼쳐졌어요. 넓고 평평했습니다. 오후 2시쯤 훈련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출입증을 받고 들어갔죠. 관제센터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관제실 문을 열었어요. 큰 방이었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국 시스템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있었죠. 프랑스 아스터는 서쪽 구역, 한국 천궁은 동쪽 구역에 배치됐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저를 봤어요. 베르나르, 왔군.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완료됐어. 슈미트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해.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야.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기록할 준비를 했죠. 제임스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나?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는 뻔해요. 그래. 제임스 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 있네. 당연하죠. 저는 답했어요. 프랑스 시스템은 20년 개발한 겁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받은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3시가 됐습니다. 슈미트 대령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단순 표적 요격입니다. 스크린에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직선 비행이었어요. 시속 800km였죠. 프랑스 아스터가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어요. 추적 시작. 발사 준비.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얀 연기를 뿌리며 올라갔어요. 7.2초 만에 요격 성공.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작동했어요. 표적 포착, 추적 개시, 발사, 미사일이 올라갔습니다. 7.5초 만에 명중. 저는 메모했습니다. 프랑스가 0.3초 빨랐죠. 근소한 차이지만 앞선 겁니다.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복합 표적이었어요. 실제 미사일과 기만체가 섞여 날아왔죠. 구분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다중 표적 탐지, 신호 패턴 분석, 실제 표적 식별, 발사. 12.4초 만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했습니다. 한국 천궁이 반응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들을 스캔했어요. 시간이 흘렀죠. 12.8초 만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프랑스가 0.4초 앞섰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죠. 예상대로였어요. 슈미트 대령이 발표했습니다. 2단계 종료. 양측 모두 성공입니다. 이제 3단계 진행하겠습니다. 관제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3단계는 어려웠거든요. 전자전 환경이었죠. 강력한 재밍 속에서 표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측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장교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질문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단계 시나리오 확인 부탁드립니다. 슈미트가 서류를 넘겼어요. 전자전 강도 레벨 7입니다.
표준 난이도죠. 한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벨 9로 올릴 수 있습니까?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를 봤죠. 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레벨 9라고요? 그건 최고 난이도였어요. 프랑스도 시도한 적 없는 수준이었죠. 슈미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시죠? 레벨 7도 충분히 어려운데요. 실전에 가깝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 장교가 답했어요. 레벨 7은 훈련용입니다. 실제 전장은 더 어렵죠. 저는 불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레벨 7도 실전 수준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레벨 9는 과도해요. 한국 장교가 저를 봤습니다. 프랑스는 레벨 7에서 멈췄죠? 네. 저는 답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우리는 계속 가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멈추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발이었어요. 프랑스를 겁쟁이로 만드는 거였죠. 슈미트가 망설였습니다. 양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측은 어떻습니까? 모두 저를 봤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면 비겁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동의하면 위험했죠. 프랑스 시스템은 레벨 9를 테스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레벨 9로 진행하죠. 한국 장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미트가 기술팀에 지시했어요. 재민강도 레벨 9로 설정.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겠어? 그가 작게 물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슈미트가 발표했어요. 3단계 시작합니다. 레벨 9 전자전 환경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표적 발사와 동시에 재밍이 켜졌어요. 스크린에 노이즈가 가득했습니다. 레벨 9는 달랐습니다. 화면 전체가 흐릿했어요. 신호를 거의 찾을 수 없었죠. 프랑스 아스터가 필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적응형 알고리즘이 작동했어요. 천천히 노이즈를 걷어냈죠. 하지만 너무 강했습니다. 신호가 잡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표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방어 범위를 벗어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프랑스 시스템이 계산했습니다. 신뢰도 42%, 발사 기준은 70%였어요. 부족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위험 수준 도달,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이 최종 판단했어요. 신뢰도 불충분, 발사 중단, 안전 우선. 스크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실패.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레벨 9는 너무 어려웠죠. 실패가 정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가 위로했죠. 너무 어려웠어.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도 실패할 겁니다. 당연했죠. 프랑스보다 성능이 낮은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모의 표적이 다시 발사됐습니다. 한국 천궁을 향해 날아왔어요. 재밍이 켜졌죠. 레벨 9였습니다.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 찼어요. 한국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심정이었죠. 천궁이 신호를 스캔했습니다. 노이즈 속에서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죠. 프랑스보다 빨랐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표적 신호 감지.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벌써 찾았다고요? 신뢰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42%에서 멈췄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20초가 됐습니다. 신뢰도 73%, 발사 기준을 넘었어요. 미사일 발사 준비. 스크린에 표시가 떴죠. 한국 장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발사 승인 요청합니다. 슈미트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신뢰도 73%, 승인합니다. 발사하세요. 천궁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뻗어 올라갔어요. 궤적이 화면에 그려졌죠. 표적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명중할까요? 5초 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어요. 요격 성공.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팀이 환호했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성공했다고요? 레벨 9에서요? 제임스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었거든요. 프랑스가 실패한 조건에서 한국이 성공했어요. 같은 재민 강도, 같은 표적 속도, 모든 게 똑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슈미트가 발표했습니다. 3단계 종료. 한국 천궁 성공. 프랑스 아스터 실패입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실패. 프랑스가 실패했습니다. 20년 개발한 시스템이 5년 된 한국 시스템에게 진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둘러댔어요. 복도로 나왔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훈련장이 내려다 보였죠. 한국 천궁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흰색 발사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떻게 한 걸까요? 같은 프랑스 교리를 썼는데
왜 달랐을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리 본부에 전화했어요. 기술팀 피에르가 받았죠. 다니엘, 무슨 일이야? 한국이 레벨 9를 성공시켰어.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뭐라고? 피에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레벨 9를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저는 답했죠. 같은 조건인데 성공했어. 신뢰도를 70% 넘게 올렸다고. 그건 불가능한데.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50%가 한계였어. 70%는 이론적으로 안 돼. 하지만 했어. 저는 말했어요. 내 눈으로 봤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뭔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필터를 썼나? 그가 물었습니다. 같은 적응형 필터야. 저는 답했죠. 패턴이 똑같아. 우리 방식이 맞아. 그럼 뭐가 다른 거지?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도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열어 한국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슈미트가 파일을 보내줬어요. 열어봤죠. 3단계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0초, 표적 발사, 재밍 시작, 5초, 초기 스캔 완료, 다중 신호 감지, 10초, 필터링 1차 완료, 주파수 분리, 15초, 표적 후보 3개 식별, 우선순위 지정. 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표적 후보 3개, 프랑스는 하나만 찾았는데요. 한국은 3개를 찾아서 그중 가장 확실한 걸 선택한 겁니다. 계속 읽었어요. 20초. 최종 표적 확정. 신뢰도 73%. 23초 발사. 28초 명중. 저는 프랑스 로그를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프랑스는 단일 표적만 추적했어요. 신호가 약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42%에서 멈춘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러 후보를 동시에 추적했어요. 그중 가장 강한 신호를 골랐죠. 확률을 높인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프랑스 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일 표적 추적을 원칙으로 했죠. 확실하게 하나만 잡는 겁니다. 한국은 다중 추적을 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위험한 방식이었죠. 처리 부하가 높았고 오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성공시켰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뭐 찾았어? 다중 추적이야.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 번에 3개를 봤어. 위험하지 않아?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저는 인정했어요. 프랑스가 안 한 이유가 그거야. 실패 확률이 높거든. 근데 성공했잖아. 제임스가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위험한데 성공했다는 거. 프랑스가 피한 길을 한국이 갔는데 살아남은 겁니다. 슈미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평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교리를 베꼈는데 프랑스를 이겼어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 도착한 겁니다. 프랑스는 안전을 택했고 한국은 위험을 택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겼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왔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붉게 물들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훈련장 건물이 뒤에 보였어요. 저 안에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처음으로요. 기술 이전해준 나라한테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문을 지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앞길을 비췄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프랑스식인데 프랑스가 못한 방식이었어요. 같은 교리를 쓰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죠. 이게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 일이 있었죠. 한국 데이터를 완전히 뜯어봐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훈련 로그를 다시 불러왔어요. 이번엔 프레임 단위로 볼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하려고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0초부터 시작했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표적 발사, 재밍 시작, 레이더 스캔 개시 모두 프랑스 방식이었어요. 순서가 똑같았죠. 5초 지점을 봤습니다. 초기 신호 감지. 프랑스는 여기서 단일 신호에 집중했어요. 가장 강한 걸 하나 잡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신호를 기록했어요.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전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차이점 1. 신호 수집 범위 10초 지점이었습니다. 필터링 단계였어요. 프랑스는 노이즈를 걷어내고
진짜 신호만 남겼죠. 순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도 필터링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병렬로 처리했죠. 여러 신호를 동시에 걸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병렬 처리. 프랑스가 포기한 방식이었죠. 위험했거든요. 처리 부하가 높았고 오류 가능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빨랐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는 안전을 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택한 겁니다. 15초 지점을 받습니다. 표적 식별 단계였어요. 프랑스는 신뢰도 70% 이상인 것만 표적으로 인정했죠. 확실한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한국은 50% 이상도 후보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했어요. 신뢰도가 올라가는지 지켜본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50%면 반반이잖아요. 틀릴 확률이 절반이나 됐죠. 프랑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20초 지점이었습니다. 최종 결정 단계였어요. 프랑스는 여기서 42%에 막혔죠. 신뢰도가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한국은 세계 후보 중 하나가 73%에 도달했어요. 그걸 선택해서 발사한 겁니다. 저는 뒤로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표적을 맞췄죠. 하지만 경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하나를 신중하게 추적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죠. 하지만 확실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 개를 동시에 봤어요. 불확실한 것들을 계속 지켜봤죠. 그러다 하나가 확실해지면 그걸 선택한 겁니다. 프랑스는 위험 전에 회피했습니다. 불확실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 위험을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불확실해도 시도하는 거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서요. 저는 두 방식을 종이에 그려봤습니다. 프랑스 방식은 직선이었어요. 어에서 B로 곧장 가는 겁니다. 중간에 위험이 있으면 멈췄죠. 한국 방식은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어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어요. 그중 하나가 B에 도착하면 그 길을 택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벌써 왔어?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찍 왔어. 저는 답했죠. 분석하고 있었어. 뭐 찾았어? 제임스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경로야. 저는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프랑스랑 한국이 가는 길이 달라. 어떻게?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린 직선으로 가. 저는 설명했어요. 확실한 길만 선택하지. 한국은 여러 길을 동시에 시도해. 그중 하나가 통하면 그걸 타는 거야. 제임스가 종이를 봤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잖아. 맞아.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더 빨라.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아. 여러 길을 시도하니까.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힌 곳을 통과한 거네. 그런 셈이지. 저는 답했죠.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이건 프랑스 교리가 아니네. 기본은 프랑스야. 저는 말했어요. 출발점, 단계, 순서 다 우리 거지. 근데 결정 방식이 달라.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흥미롭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교전 로그도 확인해봤어요. 2단계. 1단계 데이터도 열었죠.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항상 여러 옵션을 열어뒀어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 시도했죠. 프랑스는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막히면 멈췄어요. 다시 시작해야 했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양팔을 뻗어 스트레칭했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시계를 봤죠. 오전 11시였습니다. 3시간 동안 화면만 본 겁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좀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죠.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교리를 베꼈어. 그건 확실해. 하지만 수정했지. 제임스가 말했죠. 맞아. 저는 답했어요. 위험 관리 부분을 바꿨어. 프랑스는 위험 회피. 한국은 위험 계산. 더 나은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한국 방식이 더 빠르고 성공률도 높아. 하지만 위험도 높지. 실패하면 큰일 나. 프랑스 방식은 안전해. 느리지만 확실하고. 실패해도 피해가 적어.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야? 제임스가 물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훈련에선 한국 방식이 나아. 빠르고 효과적이니까. 실전에선 글쎄. 실패 비용이 너무 크면 프랑스 방식이 나을 수도 있어.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분석 내용을 정리했죠. 한국이 속도와 성공률에서 우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한국이 더 낫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다르다고만 써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이제 이전 보고서와는 달랐어요. 한국은 뭔가 다른 걸 만들었어요. 프랑스식인데 프랑스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 문제는 정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죠.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미트 대령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 기술 교류 회의를 제안했답니다. 서로 배운 점을 나누자는 거였죠.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어요. 장소는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죠. 당일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한국팀이 앉아 있었어요. 4명이었죠. 훈련장에서 봤던 젊은 장교도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제임스와 슈미트도 함께였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기술적 견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국 장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준호 소령입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천군 개발팀에서 왔습니다. 이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나타났어요. 프랑스 교리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저희는 프랑스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3년 동안 분석했죠. 모든 단계, 모든 결정, 모든 원칙을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교리의 강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체계적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죠. 단계가 명확하고 논리가 탄탄해요. 20년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죠.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프랑스 교리의 한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위험 수준이 임계치를 넘으면 중단하죠. 재평가 후 재개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합리적 판단이에요.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죠. 전쟁에서 누가 대신 멈춰줍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멈추면 적은 계속 옵니다. 재평가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럼 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이준호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죠. 멈추지 않는 방법을 찾기로요.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방법을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 교리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했어요. 어떤 상황을 가정했는지도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가? 프랑스는 유럽입니다. 나토 동맹이 있고 미군 지원이 있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3일 안에 끝날 수도 있죠. 멈추면 그대로 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였죠. 그래서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위험 관리 부분을요. 프랑스처럼 회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도록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옵션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어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 쓰는 거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패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이준호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했어요. 처음 2년은 성공률이 30%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30%요? 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는 실패했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수정했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냈죠. 그리고 고쳤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5년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어요. 5년 동안 실패를 반복했죠. 그러다 성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 동안 실패를 견뎠다는 거였죠. 프랑스라면 1년 만에 중단했을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비난받았겠죠.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왜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죠?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허락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죠.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북한 미사일이 300개 넘어요. 동시에 날아오면 막을 수 없죠. 프랑스 방식대로 하나씩 신중하게 처리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빠르게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시도는 해야 해요. 안 하면 다 맞으니까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프랑스는 여유가 있었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한 번에 성공해야 했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슬라이드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랑스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교리가 기반이 됐어요. 저희는 그 위에 덧붙였을 뿐입니다. 프랑스는 길을 만들었고 한국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더 멀리 갔을 뿐이에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한국이 더 멀리 갔다는 게
우리가 멈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질문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교리를 수정했다고 했죠? 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이건 프랑스 시스템이 아닙니까? 이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프랑스 교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으로 완성했어요. 뿌리는 프랑스, 열매는 한국이죠. 완성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프랑스 교리는 미완성이었습니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었어요. 프랑스는 안전한 방어를 원했죠. 저희는 확실한 차단을 원했고요. 목표가 달랐으니 방법도 달라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프랑스는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최소한의 피해로요. 한국은 막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베르나르 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이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프랑스 교리는 훌륭해요. 저희 스승이죠. 압니다. 저는 말했어요. 다만 우리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왜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다시 시도할 시간이 있었죠. 당신들은 달랐어요. 한 번에 성공해야 했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맑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멈춘 곳에서 시작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호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 는 이해했죠. 하지만 프랑스가 왜 멈췄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럽 방산 포럼이 열린다는 거였죠.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참석하라고 했어요. 금요일 오전 파리행 기차를 탔습니다. 3시간 걸렸죠. 창밖으로 프랑스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포럼은 파리 중심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1층 대연회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죠.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 자리로 갔습니다. 이름표를 받고 목에 걸었어요.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기술 동향이라는 주제였어요. 각국 발표가 이어졌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뷔페가 준비돼 있었어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죠.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다니엘, 오랜만이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장 피에르였죠. 프랑스 국방부 전 차관이었습니다. 5년 전 퇴임한 사람이었어요. 장 피에르 씨. 저는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요즘 컨설팅 일하고 있어. 같이 앉아도 되나? 물론이죠.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장 피에르가 앉았어요. 접시에 음식이 가득했죠. 한국 얘기 들었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훈련에서 우리를 이겼다며? 네. 저는 답했어요. 레벨 9에서요.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놀라 물었어요. 당연하지. 장 피에르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장 피에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있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니엘,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거기까지 갈 예산이 없었어. 예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장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스터 개발에 20년 걸렸잖아. 그중 마지막 5년은 예산 싸움이었어. 의회에서 계속 깎았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 말기에 예산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래서 교리를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장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완성하지 않았다고요? 레벨 9까지 가려면 2년 더 필요했어. 장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예산도 3억 유로 더 들어가고. 하지만 의회가 승인 안 했지. 이미 충분히 쓴다고 했어. 그래서 레벨 7에서 멈춘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맞아. 장 피에르가 인정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재정적 한계였던 거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할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교리가 미완성이었다는 거였죠. 우리는 레벨 7이 최선이라고 발표했어. 장 피에르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안전 기준이라고도 했고 사실은 그게 예산 기준이었던 거야. 더 갈 수 없었으니까 거기가 끝이라고 정한 거지.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돈이 있었나 봐. 장 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니면 필요가 절박했거나 어쨌든 우리가 못 간 데까지 간 거지. 그게 놀랄 일은 아니야. 장 피에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니엘, 방산 개발이 원래 그래. 기술은 돈을 따라가. 돈이 끊기면 기술도 거기서 멈춰. 우리가 레벨 7에서 멈춘 건
그게 한계여서가 아니야. 그게 예산 한계였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프랑스 교리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했죠. 레벨 7이 최선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사실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져서요. 한국한테 기술 이전할 때도 그랬어.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레벨 7짜리를 줬지. 그게 완성품이라고 했고 한국은 그걸 받아서 계속 개발한 거야. 우리가 멈춘 데서 시작한 거지. 그럼 한국이 완성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쩌면. 장 피에르가 답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갔어. 우리가 가려던 곳까지 간 거지. 저는 접시를 봤습니다. 음식이 식어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배신감은 아니었어요. 다만 구조를 이해하게 됐죠. 프랑스가 멈춘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예산 때문이었어요. 안전 기준이라는 건 변명이었죠.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못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어요. 마치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요. 다니엘, 너무 자책하지 마.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 주어진 자원 안에서 말이야. 한국은 더 많은 자원이 있었거나 더 절박했던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어요. 한국한테 교리를 넘겨줄 때 우리는 이게 완성품이라고 했었죠. 최고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였을 뿐이었어요. 절대적 최고는 아니었죠. 장 피에르가 일어났습니다. 난 오후 세션 빠질 거야. 파리 구경 좀 하려고. 저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죠. 프랑스 교리는 미완성이었습니다. 20년 개발했지만 끝을 보지 못했어요. 예산이 끊겨서요. 한국은 그걸 받아서 완성했습니다. 5년 더 투자해서요. 우리가 못 간 마지막 구간을 간 거였죠. 그게 차이였어요. 기술력이 아니라 자원과 의지였습니다. 프랑스는 의회가 막았고 한국은 정부가 밀어줬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죠. 만약 프랑스가 예산을 더 받았다면, 2년 더 개발했다면 레벨 9까지 갔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술력은 있었으니까요. 다만 돈이 없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멈췄고 한국은 계속 갔어요. 그게 사실이었죠. 포럼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호텔방으로 올라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아무 무늬도 없었죠. 프랑스 교리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중단된 프로젝트였죠. 예산 한계로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어받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해낸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 했죠. 이번엔 진실을 담아서요. 브뤼셀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리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궁금했어요. 5년 동안 뭘 했길래 레벨 9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슈미트 대령한테 요청했습니다. 한국 개발 과정 자료를 볼 수 있냐고요. 그가 연락을 취해줬죠. 한국 측에서 일부 자료를 공유해줬습니다. 비밀이 아닌 부분만요.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어요. 한국 정비 현장 사진이었죠.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넓은 경납고였어요. 천공 시스템이 놓여 있었죠. 주변에 장비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나 봐요. 모두 땀에 젖어 있었죠.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레이더 내부였어요. 회로 기판이 드러나 있었죠. 누군가 손으로 부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안 낀 손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매뉴얼이 펼쳐져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죠. 옆에 한국어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발 일지였어요.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기록이 계속됐어요. 실패, 분석, 수정, 재시도 끊임없이 반복됐죠. 계속한다. 포기는 없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포기는 없다. 7월이면 4개월째였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었죠. 프랑스였다면 이미 중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장 사진 덤이었어요. 경납고 내부였죠. 찜통 같았을 겁니다. 한국 여름은 덥고 습했거든요. 사진 속 정비병들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천공 시스템 옆에 선풍기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경납고가 너무 넓어서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서 정비병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생수통을 들이켜고 있었죠. 다 마시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부품 덤이었어요. 프랑스제 부품과 한국제 부품이 섞여 있었죠.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규격이 조금씩 달랐어요. 억지로 끼워 맞춰야 했죠. 매뉴얼 사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원본이었어요. 그 옆에 영어 번역본이 놓여 있었죠. 또 그 옆에 한국어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삼중 통역이었어요.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오역이 많았을 겁니다. 기술 용어가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을 거예요. 매뉴얼을 보고 실제로 해보고 다시 매뉴얼을 고치고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패 사례 모음이었어요. 분류돼 있었죠. 하드웨어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 통신 문제, 전력 문제. 각 카테고리마다 수십 건씩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 37건, 프랑스 부품 규격 불일치 21건, 한국 기후 적응 실패 9건, 진동 내구성 부족 7건, 소프트웨어 문제 52건, 알고리즘 호환 오류 28건, 데이터 처리 지연 15건, 인터페이스 충돌 9건.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총 89건의 문제였어요. 모두 기록하고 분석했죠. 하나하나 해결해 간 겁니다. 프랑스라면 어땠을까요? 10건쯤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너무 많다고요. 원래 설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89건을 다 해결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작업 일지였어요.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하루 17시간 일한 거였어요. 주말도 없었죠. 일지에는 토요일, 일요일 구분이 없었습니다. 매일 기록이 이어졌어요. 이게 5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상상이 갔어요. 찜통 같은 경납고 맞지 않는 부품, 오역된 매뉴얼, 매일 17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요. 실패를 반복하면서요. 프랑스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노조가 반대했겠죠. 근무시간 초과라고요. 정부도 중단을 명령했을 거예요. 비효율적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기록이었어요. 개발팀 정비병과의 대화였죠. 인터뷰 기록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발팀 정비병과의 대화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그는 1년차 여름이었다고 답했더군요. 매일 실패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됐고 그만두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다음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계속했냐는 질문에 그는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안 되면 방어막이 없다고요. 북한 미사일을 막을 게 없으니까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선택이 없었다. 필요였던 거죠. 사치가 아니라요.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프랑스 기술 배우기가 어려웠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의 답변이 흥미로웠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대요. 매뉴얼이 복잡하고 번역도 이상했다고요. 그래서 직접 만져봤답니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또 분해하고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손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먼저 기억했다. 이론이 아니라 반복이었던 거죠. 수백 번 만지고 수천 번 조립하면서 체득한 겁니다. 프랑스는 이론으로 가르쳤어요. 매뉴얼 주고 설명하고 끝이었죠. 한국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직접 하면서요. 실패하면서요. 그게 차이였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성공 기록이었어요. 2025년 2월 3일 96차 테스트 레벨 9 시나리오 성공. 신뢰도 73% 달성. 요격 완료. 팀원 전원 환호. 5년 만에 성공.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하늘이 흐렸습니다. 한국의 지옥을 봤습니다. 찜통 경납고 맞지 않는 부품. 3중 통역 매뉴얼, 하루 17시간 노동, 주말 없는 일정, 89번의 실패. 5년 동안요. 프랑스라면 1년 만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5년을 버텼어요.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한국 개발 과정을 보고 나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5년 전 성공 이후 뭘 했을까요? 슈미트 대령한테 다시 요청했습니다. 한국 최신 시스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냐고요. 그가 연락을 취해줬죠. 다음 주 화요일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연결하는 거였죠. 정해진 시간에 회의실로 갔습니다. 제임스도 함께였어요. 슈미트가 컴퓨터를 켰죠.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떴어요. 잠시 후 화면이 나타났죠. 한국 회의실이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가 이준호였죠. 안녕하십니까? 이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K2 방공 체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K2요? 제가 물었습니다. 천궁 후속 모델입니까? 네. 이준호가 답했어요. 천궁의 차세대 버전입니다. 작년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K2 시스템 사진이 나타났어요. 발사대가 보였죠. 천궁보다 컸습니다. 레이더도 달라 보였어요. 프랑스 개념은 유지했습니다. 이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본 구조는 그대로예요. 단계별 처리, 필터링 방식, 추적 알고리즘 모두 프랑스 교리 기반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죠. 프랑스 시스템의 한계를 분석했어요. 5년 동안 경험한 문제들이죠. 모두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첫째, 자동장전 시스템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어요. 프랑스 방식은 수동 보조가 필요했죠. 위험했어요. 사람이 개입하면 실수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했습니다. 슬라이드에 장전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로봇팔이 미사일을 옮기고 있었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둘째, 전자전 대응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은 레벨 7까지였죠. 저희는 레벨 10까지 갑니다. 레벨 10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이론상 최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달했습니다. 3년 추가 개발로요. 화면에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극심한 노이즈 속에서 표적을 찾고 있었어요. 신호가 거의 안 보였죠. 하지만 K2가 찾아냈습니다. 신뢰도 81%였어요. 발사하고 명중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레벨 10에서 81%라고요? 프랑스는 레벨 9에서 42%였는데요. 셋째, 다중 표적 처리입니다. 이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동시 8개까지였죠. 저희는 20개입니다. 어떻게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처리 용량이 모자랄 텐데요. 병렬 처리를 확장했습니다. 이준호가 답했어요. 프랑스 방식은 순차였죠.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는 동시에 합니다. 20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류율이 높아질 텐데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준호가 인정했어요. 2년 동안 실패했죠. 하지만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오류율 2%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넷째, 기동성입니다. 이준호가 말했죠. 프랑스 시스템은 고정형이었어요. 한 번 배치하면 못 움직였죠. 저희는 이동형입니다. 30분 안에 철수하고 재배치해요. 화면에 K2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도착해서 펼치고 가동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죠. 다섯째,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프랑스는 단독 운용이었죠. 각 시스템이 따로 작동했어요. 저희는 연결됩니다. 모든 K2가 정보를 공유해요. 하나가 보면 전부 봐요. 슬라이드에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K2가 배치돼 있었어요. 모두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기본은 프랑스입니다. 이준호가 답했습니다. 미사일 유도, 표적 추적, 요격 알고리즘 모두 프랑스 교리예요. 하지만 확장했죠. 프랑스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요. 슬라이드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교표였어요. 프랑스 아스터와 한국 K2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요격 범위 프랑스 150km, 한국 200km. 동시 표적 프랑스 8개, 한국 20개. 전자전 대응 프랑스 레벨 7, 한국 레벨 10. 성공률 프랑스 70%, 한국 96%. 저는 숫자들을 봤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어요. 2배에서 3배 차이였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준호가 답했어요. 8년 개발했으니까요. 5년은 천궁, 3년은 K2. 쉬지 않고 개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작년에 50개 더 배치됐어요. 저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멈추면 따라잡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프랑스처럼 멈출 여유가 없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만요. 이게 프랑스 무기입니까? 한국 무기입니까? 이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프랑스가 씨앗을 줬어요. 저희가 나무로 키웠죠. 뿌리는 프랑스, 가지는 한국입니다. 그럼 열매는요? 제가 물었죠. 이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K2가 보였어요. 열매는 이겁니다. 프랑스가 시작했고
한국이 완성한 거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무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 제임스가 물었죠. 프랑스 이후의 무기야.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낸 곳에서 시작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갔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K2 브리핑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폴란드 방공망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어요. 슈미트 대령한테서였죠. 30분 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앉으세요.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뉴스 화면이었죠. 동유럽 긴장 고조라는 자막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슈미트가 설명했어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죠. 방공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우리 아스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슈미트가 답했어요. 최소 18개월 걸립니다. 설계, 제작, 테스트까지요. 18개월이요? 영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국 패트리엇은 24개월입니다. 슈미트가 말했죠. 더 느려요. 독일 시스템도 비슷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럽 방사는 느렸죠. 정밀하고 완벽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모두 글을 봤어요. 한국이요? 슈미트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K2 시스템이요. 성능은 검증됐잖아요. 생산 속도가 문제죠. 저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자료를 검색했어요. 파일을 찾았죠. K2 생산 능력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열어서 읽었어요. 월 생산량 8대, 긴급시 12대까지 증산 가능, 납기 3개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개월이라고요? 프랑스는 18개월인데요. 슈미트한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은 3개월이래요. 슈미트가 화면을 봤어요. 눈을 크게 떴죠. 3개월 확실합니까? 공식 자료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작년 데이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죠? 영국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품질은 괜찮습니까? 성능은 검증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봤죠. 프랑스보다 나았어요. 슈미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한국 측에 연락하세요. 긴급 공급 가능한지 물어보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준호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긴급 문의입니다. K2 시스템 유럽 공급 가능합니까? 폴란드, 발트 3공용입니다. 시급합니다.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수량과 일정 알려주세요. 즉시 생산 계획 잡겠습니다. 저는 슈미트한테 보고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가 유럽 각국 국방부에 연락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 의향을 물었죠. 일주일 만에 답이 왔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모두 원한다고 했어요. 총 48대였죠.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프랑스 아스터보다 30% 쌌습니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싸다니. 영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대량 생산 체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자국용으로 이미 많이 만들었어요. 라인이 돌아가고 있죠. 추가 생산이 쉬운 겁니다. 프랑스는요? 영국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맞춤 생산이에요. 저는 답했죠. 주문 들어오면 새로 시작해요. 라인 세팅부터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달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이 48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납기는 4개월이었죠. 첫 12대는 3개월 안에 오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안도했어요. 프랑스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팀장 필리프였어요. 다니엘, 한국한테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저는 답했죠. 빠른 게 필요했어요. 우리 시스템은요? 필리프가 물었습니다. 경쟁력 있어요? 성능은 여전히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려요. 그게 문제죠. 개선해야 하나? 필리프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답했어요. 한국이 기준이 됐어요. 3개월 납기가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맑았어요. 변화가 온 겁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죠. 프랑스가 아니라요.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속도 때문이었죠.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공급하는 능력,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석 달 후 첫 K2 시스템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이었어요. 저도 참관하러 갔죠. 화물기가 착륙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굴러왔어요. 멈추고 문이 열렸죠. 지게차가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를 끌어냈어요. K2 시스템이었죠. 포장을 풀고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함께 왔어요. 10명쯤 됐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시간 만에 조립이 끝났어요. 시험 가동에 들어갔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방어막을 얻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가 만났어요. 함께 안보를 지킬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죠. 프랑스 기술로 시작한 게 한국 제품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들이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그걸 사고 있었죠. 다음 날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슈미트가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 평가를 쓰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K2 도입 평가 보고서. 결론 성공적, 성능 우수, 납기 준수, 가격 합리적, 유럽 각국 만족도 높음, 추가 도입 가능성 있음, 권고사항 유럽 방산도 생산 속도 개선 필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 제시함, 경쟁력 확보 위해 체질 개선 시급,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봤어요. 한국 K2 도입 평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을 제목이었죠. 한국이 유럽의 무기를 판단이요. 그것도 프랑스 기술 기반으로요. 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유럽이 선택했어요. 고민도 없이요. 빠르고 좋고 쌌으니까요. 프랑스는 느렸고 비쌌고 오래 걸렸죠.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나토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책상에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훈련 기록, 개발 일지, 브리핑 자료, 도입 평가서, 모두 한국 관련이었죠.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나토 상황실에서 한국 데이터를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식이라고 확신했었죠. 베꼈다고 단정했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배우고 발전시킨 거였죠.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 종합평가. 프랑스 교리 기반 기술의 진화 과정. 첫 문장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교리를 만들었다. 20년 개발 끝에 완성한 체계적 방어 시스템이었다. 유럽 최고 수준이었고 나토 표준이 됐다.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교리를 받았다. 기술 이전으로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가 도달한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국이 한 일을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교리가 멈춘 이유를 이해했다.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자원의 한계였다는 걸요. 예산이 끊겨서 정치적 지지가 없어서 멈춘 거였다. 기술은 더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갔다. 5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며 레벨 9에 도달했다. 찜통 같은 경납고에서 맞지 않는 부품으로 오역된 매뉴얼을 보며 해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단락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안전을 선택했다. 위험 전에 멈추는 게 원칙이었다. 실패하면 책임 문제가 생겼고 예산이 삭감됐다. 합리적 판단이었다. 한국은 위험을 계산에 포함했다. 멈추면 방어가 안 됐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위험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 옵션을 동시에 시도하고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걸 택했다. 실패율이 높았지만 계속했다. 손이 먼저 기억할 때까지요. 다음 단락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다. 한국은 프랑스가 가려던 곳에 도달했다. 레벨 10까지 96% 성공률까지 동시 20개 표적까지 프랑스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생산해서 공급했다. 유럽이 필요로 할 때 즉시요. 마지막 단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제 이야기가 아니다. 학습과 완성의 이야기다. 프랑스는 씨앗을 뿌렸고 한국은 나무로 키웠다. 뿌리는 프랑스 것이 맞다. 하지만 가지와 잎과 열매는 한국이 만들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었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결론을 써야 했어요. 타이핑했습니다. 프랑스는 교리를 만들었다. 한국은 그 교리가 전쟁을 통과하게 만들었다. 이론을 현실로, 가능성을 확실성으로 바꿨다. 프랑스가 멈춘 자리에서 한국은 시작했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멀리 갔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개인 메모를 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못 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베꼈다고 생각했다. 창의성 없는 모방이라고 했다. 틀렸다. 사실은 프랑스가 멈춘 자리에서 한국이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완성품을 줬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완성이었다.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정치적 지지가 없어서 중단한 거였다. 한국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어받아 완성했다. 5년 동안 지옥을 통과하며요. 우리는 시간이 있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신중했고 안전을 택했다. 한국은 시간이 없었다. 한 번에 성공해야 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했고 끝까지 갔다. 결과는 한국이 이겼다. 성능에서, 속도에서, 가격에서 유럽이 선택했다. 고민 없이요.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니다. 고통을 통과한 나라의 이야기다. 필요가 절박했고 선택지가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이야기다. 프랑스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교리가 한국 손에서 완성됐으니까 동시에 배워야 한다. 멈추면 따라잡힌다는 걸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개인 소회.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죠. 보고서를 인쇄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장씩 나왔죠. 총 25페이지였습니다. 제임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썼어? 네. 저는 답했어요. 방금 끝났어요. 결론이 뭐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제임스가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변했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공정하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이니까요. 저는 답했어요. 한국이 더 잘했어요. 우리가 못한 거랬죠. 제임스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프랑스 본부는 뭐래? 아직 안 보냈어요. 저는 말했죠. 내일 보낼 겁니다. 반발 있을 거야.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할걸.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잖아요. 제임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죠.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본부와 파리 본부 모두에게요. 오후에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리프였어요. 다니엘. 보고서 봤어. 네. 저는 답했습니다. 솔직하게 썼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필리프가 말했습니다.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사실을 썼을 뿐이에요. 저는 답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나아요. 인정해야 해요. 필리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20년 걸린 게 5년 만에 따라잡혔잖아.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멈춘 곳에서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갔죠.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끝났어요. 1년간의 평가가 마무리됐죠. 한국은 프랑스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1년의 기록이었죠.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베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배웠죠. 한국이 뭘 했는지를요. 고통을 견디고 실패를 반복하며 완성해낸 이야기를요.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프랑스가 멈춘 자리에서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